지금으로부터 1시간 30분쯤 뒤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시간 제한 없는 최종 진술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12.3 계엄이 벌어진 지 73일 만에 오늘 이 마지막 변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됐고 오늘까지 11차 이어진 이 변론 기일, 탄핵 심판 심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대규모로 송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기존 사건들과 다르게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이 송부돼 온 상황이라 이 사건 헌법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11차 변론 기일로 모든 재판을 마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는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만족스러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기각을 위해서는 이미 송부된 수사 기록상 주요 내용을 추출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는 작업을 추가로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지막 작업이 오늘 11차 변론 기일 최후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진기훈 기자, 오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또 이제 조사를 하지 못했던 증거 조사를 하는 시간이 일단 1시간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측 이제 국회 측과 이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그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의 시간을 부여받아서 이 2시간 동안 그동안에 이제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최후 변론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양 당사자죠.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각자 이제 최후 발언을 하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대리인단의 경우에는 2시간씩 이제 시간을 부여받았고 여태껏 헌재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 2시간의 시간 제한은 엄격하게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과 국회 측의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발언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40-50분 정도가 되는 그 원고를 준비를 했고 이를 토대로 이제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이제 발언을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정청래 위원장도 그와 비슷한 시간에 발언을 할 걸로 보여서 오늘 한 최종적으로는 7시간 정도가 아마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국회 측 그리고 그러니까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구인 측에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지난 9차 변론 기일 때도 양측에게 이제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씩 시간을 부여받아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청구인 측에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와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최종 진술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윤 대통령 측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윤 대통령 측 어떤 진술을 내놓을까요? 일단 양측 대리인이 2시간씩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종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최종 주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과정에서는 법리적 주장을 넘어선 자신의 소회를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와 배경 설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만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소상하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서도 경고성 비상계엄에 불과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헌법심판 진행 과정에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여러모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네. 부정선거 관련해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즉 탄핵 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국민을 화합하고 더 나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일반적인 재판에서 이 최후 진술에 관한 하는 것 오늘 또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일반 재판에서는 최후 진술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소 일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은 앞서 변호인이 주로 관련된 주장을 모두 망라해서 진술하는 만큼 예. 변호인이 진술하지 못한 자신의 입장에서 그 내막에 있는 사정들을 진술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상당히 많고 만약 변호인의 진술과 중복되는 진술이 반복된다면 뒷시간 재판 진행을 위해서 재판부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최후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만 여러 사건과 형평성과 뒷시간 재판을 위해서 지나치게 중복되는 발언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헌법재판소가 집중하고 있고 10차 변론기일 과정에서 11차 최후 변론 진술 과정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2시부터 시작되는 11차 변론기일 앞서 양측 대리인이 2시간씩 충분한 주장과 입증 계획을 밝힐 것이고 뒤이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진술 충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 무제한 시간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각자 1시간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상 추가적인 진술과 증거 신청을 하긴 어렵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증거 내지는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기존 진행된 사건 내용에 비추어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방어권을 더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서 추가 증거 또는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만약 그와 같은 추가 증거 내지는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받아들이게 하려면 기존에 충분히 입증을 다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었고 이 증거가 이 사건 전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부다다는 취지로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어떤 발언이 나올까 주목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왼쪽에 이 시각 서울 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변론기일이 열리기 1시간 반쯤 이 서울 구치소로 나와서 헌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몇 분쯤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와 헌재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그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이 대국민 사과라던가 그리고 기각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묘사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보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국민 메시지를 지금 본인이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앞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했었던 그런 어떤 담화에서 나타났던 대국민 사과와 같은 메시지가 담길 걸로도 보이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은 내용을 또 언급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예.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는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렇게 어떤 본인이 이제 기각 이후에 그런 어떤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정책들과 그런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당의 입법 폭주나 뭐 이제 무자비한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계엄의 이유로 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약간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뭐 임기제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뭐 하야 가능성까지도 이제 언급을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법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탄핵 소추가 된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직을 할 수가 없도록 이제 법에 되어 있는데 다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이 법 조항이 지금 적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
언급이 또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또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본인이 왜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계엄 선포가 이제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자 약간 이런 어떤 본인의 마지막 이런 어떤 변론과 소회를 밝힌 이후에 이런 어떤 기각 이후의 상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까지도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예.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무제한 최종 진술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관심인데, 만약에 대국민 사과의 어떤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재판관의 탄핵 최종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6필로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사과 메시지는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국정의 혼란상을 야기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국민 사과 수위에 따라서 일부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의 경우에는 위법 행위 자체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야 합니다. 기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확립한 바 있듯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위법이 중대한 수준에 이르러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중대성 여부에 관련해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중대성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혐의 자체에 대한 형을 판단할 때 감형 사유로 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위법은 인정되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대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고 기각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사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았다면 대국민 사과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국민 사과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 즉 판결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각 시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재판관 앞에서 기각을 가정해서 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같은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등과 관련된 발언은 윤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각을 전제로 이와 같은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격적으로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데 그칠 것인지, 인용 판결을 하면서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용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그리고 거의 매번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기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왔고,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종의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탄핵 심판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장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굳이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을 오늘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언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봤고, 또 반대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오늘 기일에서 좀 최종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SNS에 뭐 댓글을 받아서 이제 그걸 반영하겠다, 예.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23일에 이제 10시간 동안 이제 본인이 원고를 이제 마무리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대리인단이 이제 2시간 동안
변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종합 변론의 내용과 비슷하게 이제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파면의 당위성, 이제 이런 어떤 계엄이 얼마나 위헌적인 일이었고 그런 계엄의 과정에서 위헌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강조를 함과 동시에 이런 어떤 비상계엄 사태를 이제 또 어떻게 극복을 하고 뭐 미래로 나아갈지 또 이런 어떤 국민들의 요청을 담아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탄핵 국면에서의 그 계엄의 당위성,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더불어서 본인의 향후 거취와 이런 어떤 기각 후의 상황들을 설명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한 것과 비슷하게 예. 여기도 이제 이런 어떤 계엄이 얼마나 지금 위헌적인 일이어서 파면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여기에 나아가서 이제 파면 이후에 좀 어떻게 이 국면을 수습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담긴 이러한 내용을 준비한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 무제한 최종 의견 진술 국회 측은 정청래 소추 단장이 합니다. 탄핵 소추 단장이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소추위원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소추위원 대리인이 그동안 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 정리를 하고 주요 증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뒤에는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 이후에 소추위원으로서 자신의 소회를 장시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결여했다거나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의 위험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기각 시 국정 혼란의 난맥상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예.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리인단이 밝힐 수 없는 입장,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역사적 의미와 중대성을 현출하면서 반드시 인용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할 근거가 될 이 5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이 5가지 쟁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회의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만약 탄핵 소추 이유로 꼽은 이 5가지 쟁점이 될 텐데요. 예. 우선은 이제 이런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여기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를 압수수색한 행위, 그리고 법관 체포를 한 행위, 지시를 한 행위, 이렇게 5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이제 증언들과 또 본인들이 제출했던 이런 어떤 검찰 진술 조서라든지 각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일에 그 국회의 봉쇄 목적으로 군과 경력이 투입이 됐고 동시에 이제 선관위에도 이제 투입이 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런 어떤 영장 없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해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이런 법관 체포 지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대화 내용에서도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어떤 위치 추적 대상 요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포 지시에 그런 이제 법관들까지 이제 법조인들에까지 명단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이런 5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파면의 정당성을 좀 굉장히 주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사실 증언대에 섰던 사령관들이 대부분 이제 일부 사령관들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형사 사건을 이유로 주요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여태껏 뭐 이제 국회라든지 뭐 수사기관에 나가서 했던 진술들을 좀 뒤집는 진술들을 좀 많이 해오기도 한 바가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도 했었죠. 이렇게 본인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했던 진술들을 다시 한번 현출을 하면서 그렇게 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의 진술들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어떤 그때 계엄 당시에 굉장히 좀 야당의 예산 삭감과 뭐 줄탄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정 마비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들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주요 쟁점 5가지 짚어주셨는데 11차 변론 오면서 정말 많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최종 판단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실체적 요건으로서 과연 당시 국가 비상 사태였는가,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를 주된 심리 절차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아가서 이를 전제로 윤 대통령 측이 경고성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실제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이와 같은 실행 의사가 있었음에도 실패한 비상계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의 체포를 시도하였는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나아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이를 전제로 윤 대통령은 위법한 행위를 중대하게 저질렀는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나아가서 경고성 계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계엄, 즉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이때는 중대성은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됩니다. 결국 법정에 출석한 여러 증인의 신빙성을 따져볼 터인데, 무엇보다 이 사건 수사 기록 등이 방대하게 현출돼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기록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나 윤 대통령 측의 신빙성 탄핵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그동안 현출된 수사 기록 전반을 뒤집을 수 있는가, 이미 실무자들의 관련 진술이 현출돼 있고 실무자들의 단체 대여방이 존재하며 이 선관위 장악 시도 과정에서 포승줄, 안대 등이 현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증거들을 뒤집을 정도로 윤 대통령이 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는지를 증거가치 판단에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오늘까지 11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하기에, 이 탄핵을 결정하고 판단하기에 좀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 정도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탄핵 심판은 일종의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볼 수 있는데, 예.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 과정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 심리를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행정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이 정도 11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당사자에게 방어권은 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전면적으로 수사 기록을 송부보다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이라 이를 극복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부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주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 탄핵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과연 증인들 대다수가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신빙성 탄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 현재 현출되어 있는 각종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만큼 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탄핵 심판 기각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현출되지 못한 추가 증거를 현출하는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증에 전격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다고 보여지지 않아 이대로라면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게 법조인의 시각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심판정에 서기도 했었고, 직접 오늘 진술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변론이 종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평일을 거쳐서 선고가 있을 텐데, 그 직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전직 대통령 때의 경우에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길이 이제 6시간 17분 만에 끝이 난 바가 있고요. 또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3시간 10분 정도 만에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재판부가 매일 평일을 거친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평일을 거치면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또 여태껏 이제 나왔던 것들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이제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내거든요. 내는 절차를 거치고 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제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두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을 때 11일, 14일 정도가 걸려서 그래서 저희가 2주 내로는 선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예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오늘 변론이 끝나고 나서 선고를 이때 하겠다라고 이제 선고 기일을 발표를 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는 그 한데 이전엔 어땠나요?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바로 발표를 하지 않고요. 예. 선고날 2, 3일 전쯤에 헌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양측에 통지를 하고 이날 선고를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에 선고가 됐었는데 그 이틀 전인 3월 8일에 이제 헌재가 3월 10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헌재에서도 또 이제 선고일자가 보통 선고일이 있는 그 주 2, 3일 전에 기일 통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변론이 끝나고 나서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서 발표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 이후에도 좀 비슷한 절차로 한 2, 3주 오늘로부터 한 2주 정도 내외의 시간에 선고 날짜가 잡힌다고 하면 그 2, 3일 전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세요? 사실 이 정도 집중 심리를 했다면 8인의 헌법재판관들 각자가 나름대로 심증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최후 변론 기일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그 심증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변론길이 종결된 이후에는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평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크게 네. 달라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주심 재판관의 설명 요지에 따라서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평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판결문 작성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이하게도 다수 의견 외에도 소수 의견이 현출되었을 예. 때 소수 의견과 그 근거를 상세하게 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난 9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재신문 등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11차 변론기일이 최후 변론기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11차 변론기일이 종결된 이후부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시점, 즉 2주 내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2,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해 공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평의와 평결 과정에서 이미 심증이 형성된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교류하겠습니다만 그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아마 다수 의견에 따라 인용 네.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좀 변수로 여겨지는 게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아직은 결론이 안 났잖아요. 만약에 임명이 돼서 중간에 들어오면 이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이 이달 3일에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직전에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선고기일이 미지정된 상태라 전격적으로 오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되기까지 그 사이 2주 정도 시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 만에 안에 전격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8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비됩니다. 이 상황이라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요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9인의 헌법재판관이 전체가 이 사건 심판에 관여하도록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굳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조기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은혁 헌법재판관
변론 재개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변론 네. 재개 이후에 변론 갱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금까지 이 사건 심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최종 심리에는 관여해야 하는 이상 변론 재개 이후에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이후에도 굳이 이 사건 변론 절차 갱신을 하지 않고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그대로 네. 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 최종 변론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로 출발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계속 이제 그 대리인단에게 좀 이런 어떤 상황을 좀 물어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아직까지 뭐 왜 이렇게 이제 출발이 늦어지냐 이제 이런 어떤 질문에 일단은 조금 평소보다는 늦게 참석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오기도 했고 네.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이 끝날 때쯤에 오는 건가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럴 걸로 안다라는 이제 답변이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시에 재판이 시작하고 중간에 참석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렇게 지금 대리인단은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 사실 지난 9차 변론 때도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만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본인이 딱히 이제 발언을 할 게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왔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죠. 오늘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최종 의견 진술 준비에 조금 더 아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리인단들의 종합 변론 순서가 아무래도 최후 진술보다는 먼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간이 4시간이 지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중간에 정회 가능성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시간까지도 최후 진술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아마 본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 순서가 있는 시간에 맞춰서 아마 구치소를 나설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출발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미 뭐 도착을 했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늦어지고 있는데 변론 시작 이후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조금 늦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시간은 아직까지는 미정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최후 진술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변론 시작 이후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출발 시간은 미정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지금 뭔가 이 최후 진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뭔가 정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1회 불출석 시에는 재판이 공전되고 그 다음 기일을 지정한 이후 그 다음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1차, 2차 변론 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어서 이후 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차 변론 기일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이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고 오늘도 굳이 변호인단의 종합변론 과정에는 참석하지 않고 최후 의견 진술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돼 왔던 3차 이후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보니 윤 대통령이 직접 듣고 반대 신문을 위한 준비,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변호인단에게 이와 같은 반대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판 시작부터 직접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 과정에서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 사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이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들,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와 관련된 충분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자신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나아가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에 그쳤고 이 경고성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들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주제에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단이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발언을 오늘은 11차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2달 2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성실하게 심리를 지내온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나치의 선전상 요제프 게벨스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 사건, 영부인 주식 투기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인해왔던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자료입니다. 하늘의 건물은 선거로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4.19, 5.18의 기억이 44년만의 위헌 위법적인 개헌 선포를 막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현재를 도우고 민주 열사의 영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은 다시는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비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꽃다운 젊은 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부터 잉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국회 측 대리인단 김남준 변호인과 김정민 변호사의 브리핑 보셨는데요. 마지막 변론까지 성실하게 심리를 진행한 헌재 감사한다라는 말, 그리고 피청구인은 계속 거짓을 주장하고 있고 심판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등의 어떤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 기자, 지금 보신 이 국회 측의 발언 어떻게 보셨고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국회 측에서는 매 이제 변론기일에 들어설 때마다 이런 어떤 탄핵 심판과 관련된 얘기에 더해서 이런 어떤 이제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이런 어떤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뭐 이제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런 어떤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섞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좀 공세를 매번 이제 이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발언이 그 연장선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어떤 뭐 계속 이제 의혹을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오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탄핵 심판정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어떤 특히나 이제 과거의 기억 뭐 4.19나 5.18 혁명과 같은 이런 기억이 이런 40여 년 만에 진행됐던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발언에 나서 이제 김정민 변호사의 이제 발언도 이런 어떤 계엄 상황들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짚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최상병 사건을 수습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군 검찰이 무리하게 이제 기소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본인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서 이제 계엄 준비를 박차를 가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의 지금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여지껏 그 대통령의 그 국회 측의 변호인단이 계속 이제 내놨던 입장과 비슷한 궤를 좀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뭐 이 계엄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국회 측의 주장은 본인을 지키기 위한 이런 어떤 뭐 친위 쿠데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본인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계엄을 선택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발언에서도 이런 어떤 장모와 얽혀져 있는 의혹들 그리고 뭐 영부인의 뭐 주식 투기와 같은 일들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어떤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이유도 이런 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국회 측에서는 계속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 이제 1시 2분쯤에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김정민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서 오늘 종합변론에서 그리고 또 최종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유추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리인단이라면 법리에 근거한 그동안의 주요 주장과 증거를 요약해서 제시하는 발언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발언은 향후 법정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종합변론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발언은 사실 소추위원 등 당사자가 할 발언에 흡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 애초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임하는 태도, 증인의 신빙성 탄핵이 아니라 애초에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인 행위로서 탄핵 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타 사정도 덧붙이고 있습니다만 그 요지는 윤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땅히 인용되어야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고 그 역할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있다. 즉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호소하는 호소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과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